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월요일에 우리 수업했던 거 이어서 좀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주주총회에 관련된 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봤던 것은 총회 권한에 대한 것이었어요, 일단. 총회 권한과 관련해서는 총회 권한이 한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법에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것만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특히 정관 규정에서 이제 총회 권한으로 한 것 중에는 타 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렇게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관의 근거 규정을 두면 주총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확장설이 판례의 태도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주주가 제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게 의제를 제한하는 것이든 의안을 제한하는 것이든 그 목적사항에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3%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절차와 관련해서는 6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총회 소집통지를 2주 전에 하기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6주 전이라는 거는 6주 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사항에 해당하는 의제, 뭐 예를 들면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이제 원래 총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관 변경에 관한 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다. 이게 의제 제한이고, 의안 제한은 이제 의안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의안은 의제의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총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이사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후보자 갑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의안의 요령, 즉 의안을 제안해서 후보자 병을 포함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의제 제한이나 의안 제한에 대해서 부당 거절당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즉, 그 의제를 부당 거절했을 때는 손배 청구, 그 해당 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안 제한을 부당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회 결의 하자가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문함기 관련해서는 제가 뭐 임기 중 임원 해임에 대해서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총회의 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총회 결의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주주총회는 이제 주로 의결하는 기관이고 의사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족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통 결의와 이제 특별 결의로 구별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로 본대요. 그래서 이 결의에 따라서 어떤 결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족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정족수 개념을 접근할 때 의사정족수랑 의결정족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의사정족수라는 건 뭐 과반의 주식수를 가진 사람들이 출석해야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상법의 명문 규정으로는 의사정족수 관련된 얘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반의 주식수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이제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보통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정관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출석한 주주 의결권 수의 과반이 찬성을 하고, 그 찬성한 자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의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정관으로 특별히 그런 걸 의사정족수, 아까 얘기했던 과반수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출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할 수 있느냐?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법문상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결의 요건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보통결의는 그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과반이 찬성을 해야 돼요. 과반이 찬성을 하고, 그 찬성한 사람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여기 4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사실상 의사정족수의 이제 기능을 수행하긴 하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과반수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만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없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이 의사정족수를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결의 요건을 보면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찬성한 애들이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보통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과반이 찬성, 그리고 찬성한 애들이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4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보통결의고 뭐가 특별결의인지는 이제 법에 보통 정해져 있고요. 특별결의는 뭐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이어야 된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 정관 변경과 관련된 규정 434조인데 그 규정에 뭐 3분의 2, 3분의 1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특별결의가 필요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 양도나 뭐 사후 설립의 경우에는 요 434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특별결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특수결의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조직 변경, 이 조직 변경은 회사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주식회사인데 유한회사로 바꾸거나, 유한회사인데 주식회사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주식 교환이라던가 주식 이전이라던가 그런 기업에 이제 물론 합병에는 여기 없습니다. 교환 이전의 경우에 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완전 모회사를 만드는, 그 홀딩 컴퍼니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책임 면제는 이사들의 책임이에요. 이사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그 이사의 책임을 회사가 이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가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데, 그때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의결권이 없는 애들이 있죠. 의결권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도 포함해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족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 정족수 계산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발행 주식 총수에서 제외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제외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특히 반가로 2번 보시는 거,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제외된다는 애들은 발행 주식 총수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발주에서 제외된다, 즉 발행 주식 총수에서 제외되는 요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전체 주식 수를 고려할 때 얘네들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보면은, 일단 세 가지, 마지막에 있는 애는 좀 놔둘게요. 놔두고, 세 가지를 보시면은, 의결권 배제 제한의 상호 종유 주식, 그리고 자기 주식, 그리고 상호주, 이렇게 세 가지. 의결권 배제 제한의 종류식은 우리가 공부했죠. 의결권 없는 무의결권 주식 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식은 법인이 해당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의결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얘네들은 발행 주식 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상호보유주. 상호보유주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번쯤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 주식회사가 뭐 B 주식회사를 10% 초과해서 11%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B가 소유당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A 회사 주식이 있다면 이 2%의 주식은 뭐 B가 A 주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그런 애들은 발행 주식 총수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 특별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이제 이 총의 안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뭐 내가 이사이며 주주인데 나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의를 한다거나, 또는 제가 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는 영업양도의 당사자라거나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그 안건에서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은 출석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 그 얘기는 얘네들은 발행주식 총수에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갑이라는 회사에, 갑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주주가 A, B, C 세 명이 있는데 10주 각각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는 그래서 30주입니다. 30주인데 이 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갑 회사가 가지고 있던 영업, 뭐 이제 금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영업을 이제
특정 주주, 여기서 이제 A라고 해볼게요. A한테 영업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 영업을 양도하는 게 아까 봤던 요 특별결의 사항이거든요. 영업 양도가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2, 3분의 1. 요걸 계산해 보잔 말이죠. 자. 근데 가정은, 특별결의 사항인데 얘네 둘이 출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와 B가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총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몇 주가 나왔든 관계는 없어요. 일단 A와 B가 출석을 했다. 그러면 총 20주가 이제 출석을 한 것인데 영업양도 계약이니까 출석 주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출석한 A와 B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20주가 출석한 거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업을 양도받는 당사자 즉 특별 이해 관계인인 A 있죠? A 지금 보실 A의 주식은 출석했다고 했을 때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애기 때문에 출석주주 의결권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B에 해당하는 10주만 출석을 한 거고 B가 찬성을 했다면 출석주주 의결권수의 3분의 1을 충족을 했냐? 충족을 했죠. 왜냐하면 10주가 출석을 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애를 기준으로 10주가 찬성을 한 거니까 출석주주의 100%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3분의 2, 3분의 1이잖아요. 이 3분의 1은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때 이 분모를 계산할 때 이 분모에는 이분 있죠? 이분 A가 가지고 있는 주식 10주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적어야 돼요. 따라서 30분의가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주식 총수에는 포함해야 된다가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30분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찬성은 아까 10주였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이익관계인과 같이 의결권을 계산하는 게 이거 감사 선임 시 3% 초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기관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이 대주주가 감사 선임할 때 이 선임은 물론 이제 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보통결의예요. 보통결의인데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기준으로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찬성한 애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의결권을 전체를 다 행사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감사 선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거잖아요. 근데 감사는 좀 독립성을 띄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선임할 때는 딱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갑 주식회사에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예요, 100주. 근데 A라는 사람이 90주를 가지고 있어요. 90주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몇 주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요? 발주의 3%니까 얘는 이제 3주까지는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3%를 초과하는 나머지 주식 있죠? 87주인데 이 87주는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때 이 초과되는 3%를 초과하는 87주는 이 특별 이해관계인과 마찬가지로 출석 주주 의결권수에서만 빠지고 발행 주식 총수에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명문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사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발주의 4분의 1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선임이 보통결이니까. 근데 이 4분의 1을 계산할 때 얘가 행사하지 못하는 87주 있잖아요. 이걸 분모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 100분의가 되는데 얘가 이제 뭐 3개 행사하고 나머지 10주가 다 찬성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 4분의 1이라는 요건을 이런 경우는 충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87주를 분모에 넣게 되면 이걸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판례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3% 초과하는 주식을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발행 주식 총수에서 빼버리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명문 규정이 법에 딱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주식이 이렇게 많이 쏠려 있는 경우는 감사를 못 뽑는 경우들이 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판례가 법 조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어떤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안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 상법이 개정됐는데 제가 여기다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상법이 개정됐는데 이 개정상법을 이제 검토할 때 저는 이제 이 내용이 바뀔 줄 알았죠. 이거 그러면 이제 출석주주 의결권수에서만 빼는 게 아니라
발주에서 빼는 걸로 감사 선임할 때 3% 초과 주식이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상법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정족수 규정 있죠. 이 정족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변경하지 않았고 대신 이와 같은 경우 감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특정 주주한테 주식이 많이 쏠려 있어가지고 걔가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수까지 다 발행주식 총수를 계산할 때 분모에 넣게 돼서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대안적인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뒤에서 배울 텐데 주주총회에서 이제 의결권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출석해서 뭐 거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기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결권 행사 방법이 있는데, 서면으로 이제 내가 이제 총회장 안 가고 서면으로 보내는 방법, 서면 투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이 서면 투표가 가능하려면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이게 만약에 안 되는 회사가 이걸 하고 싶으면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관 바꾸려면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근데 이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요거를 채택하지는 않았고, 전자투표, 요거는 이사의 결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사의 결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전자투표를 통해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아까 선임 결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통 결의니까 출석주주 의결권 수의 과반이 찬성을 하고, 발주의 4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투표로 감사를 뽑는 경우에는 발주 요건, 그러니까 보통 결의에서 4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 이 발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출석주주를 기준으로 과반만 찬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특정 주주한테 주식이 많이 쏠려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결의 요건에 따랐을 때는 발주의 4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하자고 이사회가 결정해요. 이사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발주 4분의 1 이상일 것, 이 요건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지문함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분할합병과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분할합병이나 단순 분할 뭐 이런 것들을 안 배웠는데 뭐 그것과 관계없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원래 이 분할합병 할 때 특별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뭐 우선주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거나 그러면 총유주총도 개최해야 됩니다.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는데 요거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네는 분할합병 하기 위해서는 특별결의 거쳐야지, 총유주총 거쳐야지, 그리고 전원동의 거쳐야지. 요 세 가지 절차가 다 필요합니다. 자,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담이 가중된다.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주주이자 이사인 B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결의 돈이죠, 돈. 내가 받을 보수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필 주주여가지고 주총장 가서 의결권 행사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특별이해관계인에 대한 거예요. 특별이해관계인. 어떤 사람이 특별이해관계인이냐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 뭐냐면 개인법설입니다. 개인법설. 그 개인법설이 판례의 태도인데, 판례는 개인법설이라는 건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 내 보수를 정하는데 의결권 행사한다. 이거 못하는 거죠.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맞고. 자, 그 다음에 갑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 주식.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 주식은 그 무의결권 주식을 말하는 거죠.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인데요. 그러니까 법문의 표현에 따를 때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빠지는 게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한 거, 그리고 감사 선임할 때 3% 초과 주식입니다. 물론 요 감사 선임할 때 3%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판례가 법문에 있는 표현과 다르게 발행 주식 총수에서 빼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판례가 나온 이후에 상법이 바뀌었는데 해당 정족수 관련된 규정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신설했죠. 아까 뭐였죠?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신설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결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지분 복수주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주식을 수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니까 10개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10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 원칙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여기 바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너는 한 주마다 의결권 2개 행사해. 너는 주식 있지만 그리고 무의결권 주식도 아니지만 의결권 행사하지 마. 이런 예외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이 강행 규정성, 한 주마다는 주식 하나씩 의결권이 하나씩 있어야 돼. 이 강행 규정에 대한 예외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는 못해요. 못하고 요거는 오로지 그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법률에서만 예외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보면 종류 주식 중에 무의결권 주식은 주식이 있는데 의결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특별 이해관계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 선임할 때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법에서 정한 예외가 됩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근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결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대리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법에서도 대리 행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또 강행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위임장 내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를 보시면은 1주 1의결권의 원칙, 이거 보면 뭐 생각나셔야 된다? 아, 강행 규정이구나. 법률에만 예외가 있을 수 있구나.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는 예외를 둘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안 가고 대리인 보낼 때는 반드시 위임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불통일 행사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이제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100주.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도 100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100개를 일괄해서 찬성, 일괄해서 반대 이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 20개는 반대, 나머지 80개는 찬성, 이렇게 행사하는 걸 불통일 행사라고 해요. 이 불통일 행사가 아니 내가 100개 갖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나머지 경우는 회사가 다 거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결권 행사 방법 먼저 보시죠. 자, 이 의결권의 수는 주식수에 따릅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의결권 하나, 주식이 10개면 의결권 10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 1주 1 의결권의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예외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아까 어디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관이나 총회 결의는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아까 배웠습니다. 무의결권, 배제 제한의 종류 주식, 자기 주식, 상호 보유주에서 의결권 제한되는 경우, 감사 선임할 때 3% 초과 주식, 특별 이해관계인이 갖고 있는 뭐 주식 뭐 이런 애들은 의결권이 없죠.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트에 좀 오류가 있는데 요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제가 줄친 거요. 요거는 잠깐 효력 발생이라고 요것만 지우면 되겠네요. 효력 발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행사 방법에 대한 것인데 행사 방법. 일단 이거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명의개서. 주식을 갖고 있어도 이 명의개서가 있어야 회사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주식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이 대항한다는 표현은 물론 회사에 대항한다. 회사에 주장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개서가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 형식설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 소유 관계, 그러니까 이 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뒤에 누가 있어, 진짜 소유자가 있어,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외가 바로 부당거절이죠. 예외가. 자, 부당거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나는 적법하게, 그러니까 멀쩡하게 청구했어요. 명의개설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별다른 반증도 없이 거절하고 있어. 명의개설을 안 해줘. 나는 지금 명의개설을 적법하게 멀쩡하게 제가 잘 청구했거든요. 회사가 근데 명의개설 청구를 안 받아주고 있는 경우죠.
이걸 부당거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당거절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부당거절 당한 사람은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도 바로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였죠.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하려면 원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부당거절 당했다면 예외적으로 명부에 이름이 없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결권은 대리행사가 가능한데, 이 대리행사를 위해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위임장 제출이 필수예요. 그런데 이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도 강행 규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행 규정, 위임장이라는 서면을 내야 돼. 서면이죠, 일종의. 대리권을 증명한 서면이니까 이걸 내어야 한다는 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안 되고 강화하는 것도 안 됩니다. 딱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화한다는 건 예를 들면 서면 없어도 되고 전화나 구두로 해도 돼.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강화하는 거, 위임장 말고 공증인의 공증받아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볼게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리행사와 관련해서는 또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위임장이라는 서면은, 자, 원본이 원칙이에요. 원본이 원칙이다. 사본은 안 된다는 거냐?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사본은 안 됩니다. 사본은 안 돼요. 근데 이 원칙이라는 표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사본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위임의 진정이 입증됐어요. 이 멀쩡히 위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입증됐다면 이런 대리 행사는 허용을 해줘야 돼요. 사본을 갖고 왔어요. 근데 위임의 진정이 입증됐어. 근데 단지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나가라 그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위임장은 원본이 원칙인 것이 맞지만 비록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의 진정이 입증된다면 허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리행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임장 관련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위임장에 인감을 보통 날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대리행사한다고. 근데 제출된 거랑 날인된 인감이 달라. 토장이 다른 거잖아요. 본인이 찍어주는 건데 위임한 사람이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장을 실수로 잘못 찍었어. 위임의 진정이 입증된다면 이 경우에도 대리행사를 허용해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서면 투표랑 전자 투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서면 투표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자 투표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정관 규정 필요 없어요. 근데 제도 취지는 비슷하잖아. 하나는 이제 종이로 한다는 거고, 하나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한다는 거니까, 이제 의결권 행사하는 특별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매체만 다른 거죠. 근데 하나는 무려 정관 규정까지 필요하다는 게 좀 불합리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불통일 행사는 절차가 있는데 3일 전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 사유를 회사에 통지해 줘야 됩니다. 회사에 알려줘야 돼요. 사유를 통지해 주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 왜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면 회사가 이제 이거를 듣고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거부는 웬만하면 다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거부를 못하는 사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거부를 못하는 사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명의자와 실질 주주가 달라. 예를 들어 명부상 주주는 이제 한 명인데 실제로 주주가 한 10대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 의견이 다양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은 찬성, 반은 반대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신탁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명의랑 실질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법인이 이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근데 이 법인 내부자들의 의견이 서로 또 다른 거야, 달라. 이때도 이제 이 법인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만 거부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 아무 때나 이거 아무 때나 불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일이라는 기간과 관련해서 법에서 3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일날 얘기해 주는 건 안 되는 거네.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판례에서.
당일날 알려줬어. 근데 이제 회사가 괜찮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될 거는 왜 이걸 3일 전에 알려주라고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지를 회사가 판단하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을 준 거거든. 총회 3일 전까지. 근데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갖고 왔는데 회사가 괜찮대. 그러면 불통일 행사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이 날짜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받아주기로 하면은 이 불통일 행사도 날짜를 못 지켰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는 갑회사 발주의 35%, 이 양반의 아들은 1%를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이사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B, 아드님이죠. 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였다. 갑회사 정관에는 대리인 자격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잠깐 문제 다 풀기 전에 이 얘기 잠깐 볼게요. 대리인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나? 정관에 제한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정관 규정이 적법하냐? 요거를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둘 수는 있는데 한정적으로만 유효하다. 이건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유효하다. 문제가 된 그 정관 규정은 보통 뭐냐면 회사 외부인한테 이제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제 외부인 끌어들이지 말고 주주간 위임만 가능하다.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위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규정이 있냐면은 요거는 총회 질서 유지를 위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총회를 막 교란하거나 이런 걸 막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질서를 교란할 염려가 없는데 단지 대리인이 우리 회사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선 치더라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를 들어 법인이 주주야. 또 법인이 총회에 어떻게 와? 못 오잖아. 그럼 법인은 누굴 보내야 돼요? 회사 직원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 직원이 주주가 아니지. 우리 회사 주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 주주간에만 위임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직원이 왔는데 이 새끼 주주 아니네? 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법인은 얘 아니고서는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총회 질서를 교란할 염려가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주주인데 그 소속 공무원을 보냈어. 의결권 행사하라고. 어쩌라고. 이 공공기관이 올 수가 없잖아.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파트인가요? 이런 정관 규정이 있으면 정관 규정이 무효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이 정관 규정이 작동하는 거는 총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질서를 교란할 염려가 없는 이런 예시 있잖아. 이런 경우까지도 이 정관 규정을 들어서 대리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보다가 잠깐 샜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 아들 보내는 거 가능한 거 아닌가? 위임장 가지고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들한테 B 후보자한테 찬성하도록 하였으나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사가 2로 뽑혔어. 그때 A 의결권 위임한 사람이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총회 효력을 다툴 수 있느냐? 없죠. 요거는 그 대리인과 위임한 사람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들은 아들이니까 이것도 쉽진 않겠지만 A가 B한테 수임민으로서 이제 임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이 위임받은 B가 행사한 의결권 자체를 어떻게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주주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위임장. 서면을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법에 나와 있거든. 이것도 기출지문이긴 한데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서면을 통해서만 이제 의결권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뭡니까? 추가적인 요건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완화하는 것도 안 된다.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주주가 주식을 신탁한 경우, 신탁을 인수한 경우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신탁이든 아무튼 명부상 주주와 실질 주주가 달라지거나 혹은 해당 주식을 법인이 갖고 있어서 아무튼 불통일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 신탁을 한 것이 명부상 주주와 실질 주주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주식 관리를 맡은 사람이 명부에 일단 올라가는 거고 맡긴 사람이 실제 소유주인데 명부에는 없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만 불통일 행사를 허용되는 거지 행사가 나머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
다 맞는 거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실에서 다음 시간에는 요 영업 양수도와 주식 매수 청권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